영남이 전체적으로 경합 지역이 된 거는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서 대구 포함해서. 예,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부울경은 이제 경합 열세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경합 지역이 됐죠. 이제 누가 이길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5대5 게임이 됐어요. 그전에는 51대 49 게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부울경은 5대5 선거가 됐고요. 대구 경북은 절대 열세 지역에서 경합 열세 지역으로 지금 왔고 대구 경우는 거기도 한번 선거 경험해 보셨잖아. 예,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 선거에서는 사실은 뭐 자치단체장을 뽑는 거 지방의원을 뽑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시도 시군구에 영향이 크지 않아요. 잘못 뽑으면 우리 윤석열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이 손해 본 것처럼 시장 잘못 뽑으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라. 예, 그 입법권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는 중앙정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이 선거 결과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느냐가 우리의 정치 지형이나 이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고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죠. 총선과 대선하고 연결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그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그 지형이 점점 더 진보 보수라는 말 안 쓸게요. 그냥 국힘당이라고 그러죠. 국힘당 계열의 그런 정당에게 불리한 그 지형으로 지금 계속 움직여 왔어요. 이제 그게 지속되고 있다 지금. 근데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 길게 얘기하시라고 보신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우리 정치 지형이 보수의 압도적 우위에서 보수 우위 경합 거쳐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진보 우위로 지금 왔잖아요. 그게 이제 참으로 뒤집어진 게 2016년 총선입니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듣다가 사실은 여기에 안철수의 기여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어떤 큰 기여가 의미는 있냐- 없어요. 예? 호남을 다 떼갔죠. 호남을 그러니까 다. 민주당을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전국 정당화하는 출발점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호남을 민주당이 그때 다 했으면 예. 그때 이미 180석이 됐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2016년 총선에서 123대 122로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 후보의 득표율은 예. 그 당시 국힘당 전신인 정당이 1% 정도 이겼어요. 맞아요. 근데 영남에서 표 차이가 많이 나봤자 예. 의석수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득표율은 그 국힘당이 더 높았지만 의석은 민주당이 한 개 더 많았던 거죠. 딱 한 성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했던 겁니다. 그때 네. 같은 결과를 얻었고 중간에 국민의당이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박근혜 탄핵이 됐죠. 예. 1년 후에 예. 2017년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을 지금 돌이켜 보시면 그때 180석 민주당과 위성정당 합쳐서 그때 그 지역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득표는 의미가 없고 지역구 득표를 봐야 돼요.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 득표율이 8.3% 높았거든요. 그걸로 180석이 된 거예요. 8.3% 차이.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 윤석열 탄핵을 당한 이때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또 180석 가까이 얻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지역구 후보 득표율이 얼마 높았냐면 5.1%가 높아 5% 약간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8% 여당으로서 한 번은 5% 야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이렇게 이겨서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민주당 우위의 선거 구조로 바뀐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부울경이 경합 열세였거든요. 맞아요. 부산이 한 명밖에 안 돼서 한 명밖에. 출구조사까지도 이겼는데 그 막판에 보이지 않는 결집이 있었던 예.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방선거는 그 흐름이 좀 더 강화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부울경이 민주당의 경합 열세 지역에서 완전 경합 지역으로 왔고 대구 경북 TK 지역은 경합 열세로 왔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을 합쳐보면 경합이긴 한데 경합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20년 총선, 24년 총선에서 쭉 흘러온
이 구조의 변화, 지형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제 초점은 윤석열의 탄핵,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을 거친 다음에 나타났던 그 현상. 반동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평균 득표율은 약간 지고 의석에서 한계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나서 그다음에 180석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비슷하게 또 이기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의 탄핵과 개헌과 탄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한 지형 변화를 초래했느냐. 제가 볼 때는 약 5% 내외 정도의 그 이제 국힘당 계열의 위축.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지금 완전 열세로 갔고요. 그 경합 열세였거든요. 그 맞아요. 충청이 항상. 저 국힘당이 근데 충청이 지금 완전 열세로 왔습니다. 충청을 스윙보트라고 했는데 이제 스윙보트가 아니라고 해도 되겠어요. 예, 경기 인천 말할 나위도 없고 네. 서울도 경합 열세로 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확인되었던 기호 1번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그 지형의 변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 흐름이. 그런 점이 좀 확인되는 선거라고 봐요. 최근 10년 사이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민주당이 항상 우세여가지고 네.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시작된 거예요. 불과. 제가 1987년 대선부터 정치를 관찰하고 비평해온 사람인데 이제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거의, 이건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상전벽해 같은 변화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긴다 진다 여론조사가 붙었다 막 사람들이 추소해하는데 저는 그 흐름이 더 강화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 큰 흐름에. 네. 그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 전국 정당이었고 민주당이 지역 정당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역전됐습니다. 완전 역전됐죠. 완전 역전됐어요. 그것이 진보 진영의 꿈처럼 얘기됐거든요. 예.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그 보수 정당은 지역 정당으로 쪼그려 들었으면 좋겠다. 넌 희망이야. 30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론조사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여기 꽂혀서 하는 조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확인되는 과정 아닌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오히려 큰 흐름이 안 보이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는 항상 선거 때 되면 명한테 좀 나와가지고 큰 흐름이 이렇게 잡혔네. 대체로 맞아요. 아니 뭐 다 틀린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체로 맞아요. 제가 그래서 꼭 이맘때는 유시민 작가를 모십니다. 디테일을 맨날 들여다보면 큰 흐름을 읽게 되는데 약간 게으르셔가지고 디테일을 잘 안 보고 큰 흐름을 보는데 약간 멀리서 대체로 맞아요. 자, 그러면 큰 흐름, 이게 시계열로 보면은 이런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 예. 그 추세는 유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난 거기에 관심이 많다. 예. 총선과 그러면 그 대선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그 포인트가 되는 지역구가 있거나 아니면 관심 대상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이 전체적으로 경합 지역으로 갔고 네. 대구 경북은 열세 경합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은 완전 경합 초경합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 그냥 모든 선거구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선거구에서 지금 한국 정치에 무슨 일이 지난 몇 년간 벌어졌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될까를 보여주는 선거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예요. 복잡하죠. 해설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선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너무너무 괴상한 선거예요. 괴상하죠. 뭐 이런 선거가 있어? 그리고 이 선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2019년에 검란을 일으켰던 때부터 예. 일어난 한국 정치의 모든 현상이 여기 다 압축돼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모순도 다 담겨 있고요. 다 담겨 있고요. 예. 기괴해요 이 선거가. 왜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우선 후보 조국은 2019년 윤석열의 난이 없었으면 지금 저기 있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거든. 근데 왜 민주당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건 조국혁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총선에서 나왔냐 지난번 총선에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갖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그 선거에 부담된다고 네. 밀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누군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곤경에 처하면 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죠. 껴안고 같이 싸우는 방안과 그 사람을 떨어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옷에 뭘 안 묻히는 흙을 안 묻히는 그런 흐름과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흐름도 너무 강했던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의 뭐 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 안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는 나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 혁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지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입당했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 후보로 평택에 나가 있겠죠. 그렇겠죠. 어디 다른 데 나갔거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안에서 2019년 소위 조국 사태, 윤석열의 난에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이 두 번째 태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떨어내서 우리는 데미지를 받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강했고요. 예.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국이 따로 당을 만든 거여서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개혁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저거로부터 공격받아 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와 싸우고 있어 주로.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야. 제가 얄궂다고 표현했는데 또 하필. 근데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 게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의 당을 하다가 국힘당 계열의 당으로 옮겨간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극히 일부 네. 온 분들이 있었고 뭐 얘네 진영 장관이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했죠. 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저쪽 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네. 장관 유임시키고 맞아요. 뭐 개혁신당 대표했던 허은하 씨를 비서관으로 기용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권오을 장관 본부에 하고 등등의 그러니까 이 흐름이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이른바 한참 시끄러웠던 뉴 이재명이라는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예.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중도 확장 혹은 오른쪽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후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펼쳤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국힘당 계열이 주류 정당이었다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류 정당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현상의 일부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왔는데 왜 그러면 왜 김영남을 했을까? 웃기잖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조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통합에 별 뜻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그 뒤에 지금 정무수석 뭐 이렇게 들어와서 네. 시켜가지고 그 통합하는 게 좋지 않아요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친명이잖아. 아휴, 뭐 하겠노 대통령 뜻을 받아야지. 이래갖고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볼 팔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거기에 당원 투표까지 가지도 못했네. 그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었다는 것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두 차례 두 정무수석이 다 확인해 줬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이제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는데 그게 좀 거칠긴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시켰어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라고 말을 했으니까 본인이 돌맞은 거지. 그것이 올바른 그렇죠. 자세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본인 스타일대로 굉장히 거칠게 했죠. 네. 그러니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네. 그 평택을에 조국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돼. 조국을 배척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이광재 의원 같은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난 못해 그러잖아. 왜냐하면 우리 편이잖아.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가서 선거를 하냐고. 그러니까 조국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 그룹밖에 남지를 않죠 후보 네. 보내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야 후보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후보 정해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용남 후보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신다. 네. 근데 그 되게 아니 근데 기괴해요. 정청래 대표하고는 과거에 구원이 있는데 그거 푸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나도 찜찜하고 하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서로 나이가 들어서 풀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 통화 안 해보세요? 문자만 좀 주고받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제 말은 이 공천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런 걸 안 네. 물어보죠. 저는 제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분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 앞으로도 그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김용남 씨처럼 예. 국힘당 계열에서 민주당 정부 쪽으로 넘어오는 이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이고 그럴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게. 예. 그런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기괴한 점은 국힘당 공식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그 낮은 3등이에요, 3등. 예, 낮은 이유가 이 유이등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국힘당이 정당으로서 전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내란과 절연을 못해요. 내란과 절연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남 같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냈잖아. 예. 이준석이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어. 개혁신당 후보들은 지금 별로 활약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보수의 분열이잖아요. 예. 보수의 분열,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귀순 민주당 쪽으로. 예. 그다음에 아스팔트 우파는 황교안으로. 예, 아스팔트 우파는 우파들대로 그걸로 만족을 못해. 예. 그냥 포용하는 정도는 안 돼. 완전 극우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윤호개인 완전한 윤호개인이 아니야. 그래갖고 부정선거도 확실하게 인정을 안 해. 이래갖고 밖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 황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수의 분열과 약화, 침체, 이 정체성 혼란, 이 모든 현상이 이 세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공식 후보, 국힘당의 공식 후보, 아스팔트 우파 후보 이 셋이 병립하면서 우리 보수 정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김용남 후보도 보수에서 넘어왔으니까 그 역시 보수의 분열을 상징하는 요소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김재현 후보 진보당은 상수니까 그 한국 정치의 상수예요. 뭐 그렇게 크게 세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상수로 예, 존재하죠. 그분들은 어디나 존재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예, 그것도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거기 다 있어요. 예, 거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고요. 그러네. 지난 한 2019년 이후에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로 그 평택을 재선거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가 또 하필 도농복합이라 예. 도시와 지방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게리맨더링해서 한 개라도 먹으려고 세 개로 쪼개면서 큰 넓은 시골 지역을 맞아요. 전부 다 을에 넣은 거 아니에요. 엄청 넓은 전형적인 농촌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씨가 그 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선거를 하고 너무 재밌어요. 굉장한 선거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예. 그게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가 되는 흐름을 전국적인 그 여론조사 추세가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주류가 되어 있다는 거. 보수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분열되고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일부는 넘어오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스팔트 우파로 나가 있고 이 보수 정당의 현실 이것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결과에 영향은 못 주지만 늘 거기 있는 상수로서의 진보당의 존재 여기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러네. 모든 게 다 있네. 예, 이 선거가 어떻게 되냐가 그러면 향후 이 권력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주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보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론조사도 많고. 주겠죠. 예. 확실하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그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 때 연결식에서 백낙천 교수가 하셨던 말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처인가. 민주당 혼자서 한국 정치를 책임질 거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은 민주당의 수준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잘하는 만큼 대한민국 잘 돼요. 한국 정치도 잘 되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그래요. 네. 예. 지금 그 상황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민주당은 왜 저러지? 민주당 혼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중도에 발을 두고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리드를 하면서 다른 좌우에 연합할 수 있는 정당들을 작은 정당들을 거느리고 연합 정치를 펴서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 해요. 그렇죠.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뭐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 합리적인 이제 중도 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내 혼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집권할 때는 내란 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했어요. 49% 받아가지고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한테는 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용 안 했고요 그쪽 인사들을.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제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없고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본성만 보인다. 예. 본능만 보이고 있어요. 본능만. 본능이죠. 사유와 고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시되 그렇죠. 이걸 다루는 민주당의 역량이 그 다음 큰 그림을 그릴 만큼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시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조직의 분위기, 문화, 풍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권력을 탐해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대통령 지지율과 이 코릴레이션 연계가 가장 확실한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 자체는 선거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대한민국의 그림을 걱정하시는구나. 뭐 그렇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내가 권력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택을 선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 저기서 뭐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걱정하신 방향으로 막 간다는 예.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 조국 후보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는 그런 권력 쟁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야 돼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데에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예, 그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조국 진짜 후보가 당선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정치가 어디로 갈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국 씨가 그냥 나처럼 낚시나 다니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긴 너무 늦었어 이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늘 민주당을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당원이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당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지난 한 10년간의 정치적 결과로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만큼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권력을 다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평택을 선거에 그 김영남 후보가 되면 당장 민주당한테는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저게 좋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